네, 안녕하세요. 생태 위해성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의 지경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해성 평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부터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위해성 평가의 두 가지 중 생태 위해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환경 위해도를 결정하는 방법과 이러한 생태 위해성 평가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환경 위해 관리 기사에서 이러한 위해성 평가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환경위해 관리 기사는 크게 5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유해성 확인 및 독성 평가, 유해 화학물질 관리, 노출 평가, 위해성 평가, 위해도 결정과 관리라고 하는 5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번째 과목인 위해성 평가에는 사람에 관련된 위해성 평가와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오늘은 이 과목의 생태 위해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성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크게 2가지 단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성이라고 일컫는 해자드라고 하는 용어와 위해성이라고 일컫는 리스크라고 하는 용어 2가지의 차이를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나 상황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해로운 특성, 즉 독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은이라고 하는 중금속은 그 자체로도 강한 독성이 있고 체내 반감기도 길어서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위해성이라고 하는 리스크는 앞서 설명했던 유해성이라고 하는 해자드라고 하는 용어와 노출이라고 하는 익스포저라고 하는 개념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은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위해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은이 온도계 내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도계 내에 안전하게 보존이 되어져 있으면 노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해성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해성 확인, 즉 Hazard Identification이라는 단계로 시작을 하고, 용량 반응 평가, 노출 평가라고 하는 2가지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2가지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독성과 노출이라고 하는 2가지 지표를 활용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해성 평가에는 불확실성을 포함시켜서 위해성 정보를 요약하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는 정책 결정의 근간으로 여러 화학물질 규제 기관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청, 환경보건과학 국립연구소, 미국 식품의약청 등과 같은 여러 유명 기관들에서 화학물질의 규제를 위해 정책 결정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개념이 소개가 돼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이라든지 또는 환경 중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는데 그 근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주로 작업장에서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인식한 시점 1900년대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는 산업보건과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분되지 않은 좀 이제 단일화된 그런 상태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30년대에는
작업장 내에 허용이 가능한 노출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근로자 인구 집단에 대한 역학 자료뿐만이 아니라 실험 동물을 이용한 용량 반응 관계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해성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노출과 독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독성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험 동물 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1930년대에서의 움직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0년대부터는 산업보건과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농약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량은 증가가 되었지만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물질로 인해 부과되는 위험에 대해서 1940년대부터 이러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위해성이 얼마만큼인지 정량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이러한 독성과 노출이라고 하는 지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독성 자료를 의미하는 노아엘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동물에 대한 실험 자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료를 적용을 할 때 동물과 사람은 몸의 형태도 다르고 생체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안전계수라고 하는 세이프티 팩터를 적용을 해서 약간의 감수성이라든지 또는 각각의 종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걸 보정할 수 있는 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된 시점입니다. 1980년대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환경 분야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위해성 평가가 활용되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람을 위한 인체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과 생태계의 위해를 측정하기 위한 생태 위해성 평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인체 위해성 평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조금씩 생태계가 받는 악영향의 크기가 사람과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생태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1900년대 후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체 위해성 평가와 생태 위해성 평가가 조금 이분화돼서 생태 위해성 평가가 조금 더 뒤늦게 시작이 된 이유는요. 우선 사람 보호가 우선적이다. 사람을 보호할 수 있으면 생태계도 당연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식이 조금 뒤늦은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체 위해성 평가와 생태 위해성 평가는 원칙이라든지 큰 흐름의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인체 위해성 평가는 유해성 확인 후에 노출과 용량 반응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러한 노출과 독성이라고 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위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생태 위해성 평가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명칭이 조금 다르지요.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노출과 생태에 대한 독성 영향을 평가하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위해도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표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인체 위해성 평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유해 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 섭취, 흡입, 피부 접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경로를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반면에 생태 위해성 평가는요, 워낙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 종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생물종의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또는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생물 종들을 여러 개 합친 생태계 전반적인 것, 생태계 전체를 아울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노출 경로도 사람처럼 정확하게 세 가지로 떨어지진 않겠지요. 생물종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노출 경로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한 섭취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서 보기가 어려운 노출 경로이지요. 또한 해부학적으로도 사람이 가지지 않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의 경우는 알껍질이 얇아지는 현상들, 또는 변태동물은 변태 과정, 몰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변태 과정이 일어나면서 사람과 조금 다른 해부학적인 특성과 노출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노출량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인체 유해성 평가는 사람이 직접 섭취하게 된 오염물질의 용량을 가지고 노출량을 평가를 하지만, 생태 위해성 평가의 노출량은 서식 환경 중의 노출 농도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입을 벌려서 얼마만큼 오염물질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지표수 내에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오염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농도를 가지고 노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생태 위해성 평가에는 생태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요인들,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먹이 사슬이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그 위에 단계가 올라가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인체 위해성 평가하고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가 인체 또는 생태 위해성 평가에서 어떠한 수식을 통해서 계산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 나와져 있는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는 분모에 인체 독성 참고치라고 하는 레퍼런스 도즈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일일 평균 노출량이라고 하는 노출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생태 위해성 평가에서는요, 분모에 예측 무영향 농도라고 하는 독성값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예측 환경 농도라고 하는 노출값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식 모두 다 분모에는 독성값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노출량 값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동일한 측면이 있지만, 각각을 산출하는 식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특히나 앞에 있는 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노출량이라고 하는 분자를 설명할 때 왼쪽에 있는 인체 위해성 평가는 사람이 직접 섭취한 노출량을 그대로 반영시키지만, 오른쪽에 있는 생태 위해성 평가에서는 생물 그 자체가 섭취한 노출 용량이 아니라 그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 환경 중의 농도를 분자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이해해 두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의 내용, 생태 위해성 평가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환경 위해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태 위해성 평가는 해자드 큐션트, 우리 한국말로는 유해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유해 지수를 산출을 해서 이 유해 지수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위해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해자드 큐션트를 산출하는 식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분자에는 노출을 표현하는 예측 환경 농도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독성을 의미하는 예측 무영향 농도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지표를 알고 있다면 생태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식을 어떻게 산출해 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자에 들어가는 예측 환경 농도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실측 환경 농도라고 해서 물환경 중
또는 퇴적물 환경 중 여러 환경 중에 오염물질의 농도를 직접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측정하는 기기는 각각의 분석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HPLC, GC와 같은 기기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환경 중에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중에 이러한 실측 환경 농도가 많이 존재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중에서는 계절별로 흐름을 타서 노출량이 조금씩 달라지는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측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방법들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예측 모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경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우리는 예측 환경 농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자에 있는 예측 환경 농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예측 무영향 농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독성 자료가 조금 적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결정론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독성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독성 값에다가 평가 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확률론적인 방법에 사용하는 평가 계수가 결정론적인 방법에 사용되는 평가 계수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만성 독성 자료가 많으면 그만큼 평가 계수가 줄어들어서 보다 정확한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태 위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두 가지 지표 중에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분모에 들어가는 지표부터 산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생태 위해성 평가는 서식하는 평가 환경에 따라서 구분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 환경, 퇴적물 환경, 토양 환경, 각각의 환경마다 살고 있는 생물 종과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매체를 우선 구분을 해서 각각의 매체에서 서식하는 생물 종의 독성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 생물의 경우는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크게 조류, 물벼룩류, 어류라고 하는 세 가지 영양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영양 단계별로 급성과 만성 독성 시험을 각각 구분시켜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급성 독성 시험은 주로 짧은 시간을 노출을 하면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치사 여부를 살펴보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성 독성 시험은 오랜 시간 노출을 하면서 치사 영향 외에 번식이라든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실험 자료들은 물론 실험을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공신력이 있는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문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케미스트리 대시보드 또는 일본 환경청의 JCHEC,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의 Information on Chemical,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이캠 포탈과 같은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생태 독성 자료의 문헌을 수집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하는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을 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급성 독성 시험은 주로 반수 치사 농도, 우리는 이것을 약어로 LC50라고 이야기하고요. 반수 영양 농도, 약어로는 EC50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급성 독성의 지표로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반수 치사 농도란 수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시험 생물의 반 정도, 우리는 그것을 50%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험 생물의 50% 정도가 치사하는 농도를 LC50라고 표현을 합니다. LC50, EC50 이 두 가지는 급성 독성의 지표로 활용이 되는 반면에 만성 독성에서는 EC10, LOEC, NOEC라고 하는 지표가 활용이 됩니다. 자, EC10이라고 하는 것은 10% 영양 농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시험 생물에 10%의 영향이 나타나는 농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지표는 만성 독성의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생체에 영향이 나타나는 최소 농도, 우리는 그것을 LOEC, 최소 영향 농도라고 일컫고, 수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생체에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 최대 무영향 농도라고 일컫고 NOEC라고 읽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지표는 만성 독성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이러한 생태 독성 자료를 수집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 독성 자료가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실제 독성 실험을 통해서 독성 자료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시험자의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 지침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시험 지침들을 표에다가 제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TG201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OECD에서는 이러한 시험 지침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배포하고 있습니다. TG201은 담수 조류에 대한 생장 저해 시험을 의미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TG203의 경우는 어류에 대한 급성 독성 시험, 각각의 시험들이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져 있으면서 실험에 맞게끔 이 시험 지침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태 독성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하는지 방법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생태 독성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에코톡신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수집하는지를 한번 예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톡신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각각의 왼쪽 컬럼에는 어떠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내가 독성 자료를 조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서치할 수 있는 칸이 뜨게 되고, 그 칸에 화학물질명이나 또는 화학물질별로 고유하게 부여가 되는 카스 넘버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게 되면 대상 물질에 대한 생태 독성 시험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다 확인한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각각의 생물종별로 분류군이 있습니다. 조류나 물벼룩류, 어류와 같이 분류군별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요. 각각의 시험 종별로 시험 기간과 종말점을 제시해두고 이 시험이 급성 독성 지표인지 만성 독성 지표인지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농도는 얼마만큼인지를 표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표를 정리한 아랫부분을 보시면 좀 볼드체로 굵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가장 민감한 값을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적은데도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농도에서 정리해 둔 값들 중에서 가장 농도가 낮은 값을 민감하다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소니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수행된 0.016mg/L라고 하는 것이 굵게 표현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뒷부분에서 생태 위해성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태 독성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끝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 정리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지만 됩니다. 즉, 결정론적인 방법 또는 확률론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데요. 결정론적인 방법은 가용할 수 있는 독성 정보가 한정적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확률론적인 방법은 가용할 수 있는 만성 독성 자료가 충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선 만성 독성 자료가 충분하다면 확률론적인 방법을 가용할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가용할 수 있는 만성 독성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결정론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정론적인 방법은요, 앞에 있는 표처럼 우선 독성 자료들을 표에 맞게끔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민감한 독성값, 자, 앞에서는 가장 낮은 농도에 해당되는 것을 민감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민감한 독성값을 추출한 다음 적절한 평가 계수를 적용해서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가장 민감한 독성값 하나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독성 자료를 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 민감도 분포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특정한 퍼센트의 생물종을 보호할 수 있는 농도, 우리는 이것을 HC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퍼센트에 따라서 X라고 표현된 부분의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HCX라고 하는 것을 산출한 다음 거기에 평가 계수를 적용해서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평가 계수는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훨씬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론적인 방법과 확률론적인 방법이 각각의 표로 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결정론적인 방법에는 평가 계수를 이용하는데 가장 민감한 종의 독성 자료에 평가 계수를 10에서 1000까지를 적용해서 사용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확률론적인 방법은 종 민감도 분포를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평가 계수가 적게 사용되고 더 정확한 미해성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요, 8개의 분류군에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만성 독성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된 생태 독성 자료 중에서 결정론적인 방법은 어떻게 활용해서 산출하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된 생태 독성 자료 중 생태 독성 분류군과 독성 종말점을 고려해서 각각의 독성 자료를 재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값 아랫부분에 굵은 표시로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만성 독성 값 중에서 가장 낮은 독성 값을 선정이 되었네요. 자, 이 값에다가 평가 계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평가 계수는 영양 단계별로 존재하는 독성 값의 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계수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영양 단계에 대해서 급성 독성 값 딱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평가 계수는 1000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3개 영양 단계 각각에 대해서 급성 독성 값이 3개가 존재하면 100. 한 개 영양 단계에서 만성 독성 값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평가 계수 100. 2개 영양 단계 각각에 대해서 만성 독성 값을 2개 사용할 수 있으면 50. 3개 영양 단계에서 각각 만성 독성 값을 3개 활용할 수 있다면 10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10에서 1000까지 차등 부여를 함으로써 결정론적인 방법의 평가 계수를 결정을 하게 되고 앞에 있는 예시에서 함께 같이 좀 끌어와서 살펴보면 가장 민감한 독성 값은 0.016mg/L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표에서 보시면 조류, 물벼룩류, 어류라고 하는 3가지 영양 단계별로 급성과 만성 독성이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 계수는 10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독성 값인 0.016mg/L에서 평가 계수인 10을 나누어 주면 0.0016mg/L가 나오게 되고 이 값이 바로 결정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산출한 예측 무영향 농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률론적인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최소 자료 요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는 물이나 토양이나
퇴적물이라고 하는 각각의 매체별로 4개의 분류군에서 최소 5종의 이상의 생물종에 대한 독성 자료, 이 독성 자료는 특히나 만성 독성 자료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만성 독성 자료가 존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무영향 농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분류군들이 아래 표에 좀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생물 독성 자료가 앞에 제시했던 최소 요구 조건 4개 분류군에서 5종 이상의 생물종에 대한 만성 독성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 민감도 분포라고 하는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SSD 곡선을 구하게 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SSD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포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생물종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HC5라고 하는 것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Hazardous Concentration 5%, 우리는 HC5라고 이야기하고 이 HC5는 5% 생물종에게는 위험한 수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95%의 생물종은 보호할 수 있는 수질 기준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HC5를 산출한 다음에는 적절한 독성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서 평가 계수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게 되고 1에서부터 5까지 차등 부여한 평가 계수를 적용해서 예측 무영향 농도 PNEC SSD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평가 계수가 어떻게 차등 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5가지 항목이 적혀져 있고 이 5가지 항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계수를 하나씩 더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분류군의 5가지 종에 대해서 HC5라고 하는 것을 산출할 수 있는 SSD 곡선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요. 5%의 생물종이 영향받을 수 있는 농도, 이 그림에서는 4.03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제시가 되어져 있고 이 제시된 값에 평가 계수 5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0.81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 것으로 산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많으면 확률론적인 방법 사용한다. 자료가 좀 부족할 경우는 결정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분자에 올라가는 예측 환경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환경 농도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Measur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측정 환경 농도, MEC라고 하는 농도인데요. 이 MEC는 전국에 있는 노출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노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이 확실하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여러 번 측정을 한다면 그만큼 측정 환경 농도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측정 환경 농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계절적인 변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오염원이 변화할 경우에는 측정 환경 농도 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은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예측 환경 농도를 산출하기도 하는데요.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의 검출 수준에 대해서 최저부터 최고 농도까지 나열을 해서 검출 수준별로 빈도수를 입력을 하게 되고 누적 검출 빈도율 그래프에서 평균, 보수적, 고노출 예측 환경 농도라고 하는 것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방법은 모두 다 위해성 평가에 분자의 노출량을 반영한 값에 활용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출된 예측 환경 농도 그리고 예측 무영향 농도가 유해 지수를 산출할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빨간색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데요. 예측 환경 농도나 측정 환경 농도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올라가게 되고 예측 무영향 농도는 분모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환경 중에 있는 유해 물질의 오염 수준이 생태계의 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환경 유해 지수, 해저드 큐션트라고 이야기하고 이 값이 1보다 크지 않게끔 관리해주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적인 방향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태 위해성을 평가하는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톡스 날리지 베이스를 활용해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생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톡스 화면에서 아쿠아릭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그 안에 케미컬이라고 하는 부분에 비스페놀 A 또는 비스페놀 A의 카스 넘버를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과 같이 여러 가지의 생태 독성 자료가 확인이 됩니다. 근 6,100가지 정도의 독성 자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확인된 자료들을 수집해서 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된 표는 주로 algae, invertebrate 또는 fish라고 하는 세 가지 영양 단계별로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 정리한 표 중에서 가장 독성이 낮은 값, 가장 민감한 값을 선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급만성 그리고 영양 단계별로 몇 가지의 급성, 만성, 독성 자료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평가 개수를 결정해서 마지막으로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 표에서는 가장 낮은 독성값이 0.016mg/L 그리고 평가 개수는 10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0.0016mg/L라고 하는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확률론적인 예측 무영향 농도는 주로 급성과 만성 독성 자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의 급성 생태 독성 자료를 정리한 것 그리고 다음 장 슬라이드에는 만성 생태 독성 자료가 정리된 것이 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4개의 분류군에서 5가지 생물종 이상의 만성 독성 값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확률론적인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해 볼 수 있고 비스페놀 A의 경우는 이러한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할 때 상당히 많은 만성 독성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률론적인 방법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 독성 자료들을 4개의 분류군이 맞는지 그리고 5종 이상의 생물종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각각의 요건들에 맞게끔 농도와 각각의 시험 조건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SSD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종 민감도 분포를 통한 HC5라고 하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성 독성 값을 모두 다 집어넣게 되면 어떠한 생물종이 가장 민감한지, 어떠한 생물종이 가장 둔감한지도 SSD 곡선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러한 SSD 곡선을 통해서 95%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수지의 기준, 즉 HC5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HC5가 22.8 마이크로그램/L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워낙 독성 자료가 많고 충분하기 때문에 평가 개수 역시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HC5 값의 평가 개수를 나누어 줌으로써 11.4 마이크로그램/L로 예측 무영향 농도를 산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생태 위해성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기반에는 예측 무영향 농도 그리고 예측 환경 농도라고 하는 것을 산출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의 환경을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리 정책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